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정경제 3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설마 이 모든 거를 국회의원들한테만 맡겨놓고 나는 몰라, 공정경제 3법이니까 공정하겠지, 이러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중요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이 무엇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럼 이 법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 민세진 교수님과 기업 전문 변호사 최승재 변호사님과 이 시간 함께 할 거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변호사님, 공정경제 3법이라는 걸 찾아봐도 없던데 이게 무슨 법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런 법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우리가 보통 공정거래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있거든요. 그 법과 상법,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입법 예고가 되었던,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가 되었던 집단소송법,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법 중에서 개정 내용을 합해서 그냥 공정경제 3법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그 내용 중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을 지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다중대표 소송이 될 건데요. 변호사님, 그런데 상법에 보면은 주주대표 소송이라는 게 원래 있거든요. 그럼 다중이 뭔가요? 원래 있었던 대표 소송과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본격적으로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먼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공정경제 3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정경제 3법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사실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다른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공정경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경제라는 말인데 사실은 저희가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갈등 관계에 있지만 이제 효율성하고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정경제라 그러면 말은 공정한 경제, 좋은 말 같은데 그게 마치 뭘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다중대표 소송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중대표 소송이 포함되어 있는 건 상위법은 상법이거든요. 네. 근데 상법은 기본적으로 공정성하고 효율성 중에서 법이 다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효율성을 추구하는 법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장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법인데 그 앞에 공정이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 법의 원래 취지하고 안 맞아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정경제 3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것부터 저는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이제 다중대표 소송은 기본적으로 대표소송이 있습니다. 대표소송이 지금도 있고, 대표소송이라는 게, 원래는 회사가 문제를 일으킨,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를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 소송을 해야 되는 건데, 회사는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사가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그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대표소송, 그러니까 대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자기 회사의 어떤 이사가 잘못했을 경우에 주주가 그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 이제 뭐 지금 현재도 가능한데 문제 다중대표 소송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모회사의 주주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왜 잘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라서 이게 사실은 어떤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냐면 우리 회사법은 하나하나의 회사를 단위로 해서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회사를 넘어서 가지고 다른 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란 말이죠. 법인격이 다른데 이렇게 소송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한 칸 넘어간다고 해서 이걸 이중대표 소송이 되는 거고요. 그 손자 회사로 넘어가서 할 수 있으면 3중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번 그 개정되는 내용으로도 손자 회사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번은 이제 그 다중대표 소송의 다중이라는 의미 자체가 2중, 3중, 4중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몇 중까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는 있어 보여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2중 이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는데 다만
실제 법문에서 뜻하는 바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보통 이중대표 소송은 꽤 있는 편인데 반해서 4중 이상 넘어가는 대표 소송은 잘 없습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그게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자 회사 밑에까지 내려가는 건데 뭐 그런 것까지 잘 있기도 어렵거니와 그렇게까지 간다면 너무 멀지 않을까요? 그럼 해외 입법례는 그럼 나중에 좀 더 살펴볼 거고요. 그럼 내가 주주면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다 소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소송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럼 요건이 있을 텐데. 네, 그 대표 소송 자체가 이제 그런 거를 법적으로는 뭐 근데 제가 어려운 법리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하는 걸 단독 주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만 있어도 내가 배당도 받을 수 있고 한 주만 있어도 주총가에서 내가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죠. 그건 단독 주주권인데 반해서 이제 이런 대표 소송 같은 경우는 회사에 어떻게 보면 경영에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막 아무나 그냥 불만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소수 주주권이라고 해서 일정한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그게 뭐 상법에 다르고 또 상장회사에 대한 자본시장법이 다르기 때문에 뭐 또 그리고 비율을 구체적으로 몇 %라고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서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드리면 일정한 비율의 주주들이 모여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은 상관없어요? 그게 이제 상법의 경우하고 또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법명 자체가 워낙 깁니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길기 때문에 그냥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고 많이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에 규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장회사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은 6개월 요건이 있습니다. 대신 6개월 보유를 해야 되는 대신에 이제 그 보유 지분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반면에 상법은 그게 없고 대신은 이제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폐쇄회사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은 다중대표 소송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왜 우리나라 상법에 보면 또 회계장부 열람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주가 대표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회계장부 열람권에 대해서는 또 우리나라 판례가 동일한 법인격 내부에서만 인정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게 같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장부 열람권은 다중대표 소송을 포함한 소송을 하기 위한 전제거든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사실 열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처럼 한다면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맞아 보이지만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그 회계장부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공시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경영상의 사항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재무제표를 포함한 것들은 사업 보고서에 다 공시를 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그 다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상장회사들 어떻게 다 올라가 있는데, 근데 그 외의 사항들, 흔히 이제 우리가 회계학적으로는 뭐 원장 이하 단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갑자기 팡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제 예를 들면은 세금 계산서니 매출 전표니 온갖 것들이 다 원래는 이제 원본 자료가 있고 그걸 모아서 이제 레저가 되고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원장이 나오고 원장에 따라서 이제 원가 회계나 아니면 재무 회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를 다 모아서 나오는 자료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자회사 거라고 다 볼 수 있다. 소수주주가. 그러면 그건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다중대표 소송을 열어주니까 그것도 그럼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송의 길은 열어줬는데 회계장부 열람권은 열어주지 않았다. 뭔가 이게 절름발이 개정안 같기도 한데 근데 교수님 이 다중대표 소송 얘기가 나왔던 거는 보니까 지난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선거를 할 때. 근데 이게 그럼 계속 뭔가 발의가 되거나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지금까지 끌어왔던 건가요? 사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도 그 힌트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회계장부 같은 것도 다 소송이 가능하려면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러면 회계장부도 사실은 열람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엮여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다중대표 소송제가 개정이 됐는데 만약에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이 안 된 상태로 개정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 후속 조치는 회계장부 열람도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 회사의 주식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어떤 그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투기 세력일 수도 있고, 그쵸? 그 정체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뭐 많은 지분을 가졌든 적은 지분을 가졌든 어쨌든 그러한 주주가 그동안 그렇게 경영에도 깊게 관여하지 않았다가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는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세세히 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목적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소송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없더라도 그 회계장부를 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재계 반발 때문에, 그게 강력했기 때문에 사실 쉽게 통과가 안 됐었던 거죠. 그럼 이제 두 분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어떤 기업 경영의 효율성, 그다음에 기업의 비밀을 보호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기업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경영주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주총회, 저도 몇 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주주총회를 갔더니 왜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주주인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왜 왔는데요? 아, 나 주주라니까요. 아, 그래서 왜 왔는데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주주들이 제대로 회사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떤 재벌 총수들의 그런 그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재계에서는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서 어떤 변호사가 쓴 건데, 지주회사 시대에 있어서 다중대표 소송은 필수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는 지금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을 보면은 뭐 30대 이상 대규모 기업 집단은 절반 가까이가 지주회사 체제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은 재벌 총수들이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기업 집단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금 LG화학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물적 분할하고 주식 교환을 하고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사업회사의 주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냥 방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주회사와 관련된 쟁점에서는 지주회사가 어떤 그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 집단, 사실은 이게 상법 논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 논의는 상법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상법은 기업 집단법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상법은 그냥 개별 기업법이고,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는 사실은 공정거래법을 필두로 한 다른 법들에서 있어요.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따로 있고. 그런데 이제 지주회사를 기본적으로 방향으로 잡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법제를 볼 때는 소위 말해서 패스 디펜던시라고 해서 왜 그렇게 갔는지를 사실 역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는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금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IMF 이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도 해금이 됐고, 우리도 이제 지주회사 해금되면서 사실은 이제 순환출자구도나 피라미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경제학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결권이 소위 말하는 가공자본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가공자본은 법인이 지분을 갖는 순간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해서 지주회사로 몰아갔어요. 정책적으로. 지주회사가 더 좋다고 해서. 사실은 지주회사가 좋다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면,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법학 하는 분들 이야기해보면,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 결론 딱 한 줄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들을 그려놓으면 예쁘다. 예, 돌아가는 것보다는. 순환출자구조보다는. 사실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게 어떤 레셔넬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지주회사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왜 그것 때문에 지주회사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인적 분할의 경우에, 인적 분할이 왜 이제 종래 문제된 인적 분할입니다. 이게 LG화학과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게, 인적 화학의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율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늘어나요. 근데 인적 분할을 왜 택했냐? 그것도 사실은 물론 그런 장점이 소위 말해서 인적 분할의 매직이라고 하는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지주회사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준 그 그림입니다. 그게. 그냥 그거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그 사회자님 보고 A를 하고 있는데 B로 바꾸라고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꾸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근데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지분 늘어난다고 자꾸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그런 게 또 없어요. 물적 분할. 아예 100% 그냥 모자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로 붙어 있거나 100%로 붙어 있거나 경제적 인터레스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주회사 구조에서 다중대표 소송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얼핏 맞는 말일처럼 뭐 들릴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할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구조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논의에서 상당 부분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미국하고 이제 법제가 다른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걸 그대로 가져와. 대표적으로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3% 룰이라고 하는 감사를 선임할 때 제한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한번 결합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 헤지펀드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면 헤지펀드는 사실은 펀드는 복수로 쪼개는 게 용이하잖아요. 기업은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업을 10개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럼 헤지펀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거든요. 그럼 3%씩, 아니, 민 교수님 3%, 제가 3% 가지고 6%를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뒤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제조세 사건들 같은 경우도 하는데 해보면 이 론스타 사건에서 보다시피 펀드는 그 끝을 찾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세퍼레이트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뒤로는 친하고 뭐 심지어 아주 긴밀한데도 한 덩어리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 6%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럼 6% 쓸 수 있고 뒤에 나중에 아마 말씀하실 것 같은데 감사가 되는 사회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걸 같이 나중에 겹치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주주총회에서 지금 다중대표 소송 같은 것도 가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 두 개를 가지고 6%를 가지고 예를 들면 감사 같은 것들을 선임을 하고요. 그럼 이사회에 한 사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펀드를 운영하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기에 내부적인 정보 같은 걸 알고 싶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송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사실은 여기에 뭐 진짜 비위가 있는지 뭐 불법 행위가 있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냥 내부 정보를 알기 위해서 흔들라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펀드가. 자, 그러면 항상 그런 식으로 흔들리는 경영권이든 아니면 의사결정할 때마다 흔들리는 회사가 과연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겠냐, 이게 문제인 거지. 뭐 조금 지분을 가지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벌써 30년을 전 듣고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말하는 본질이 뭔지를 좀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찬성 논거를 보면은 해외 투기 자본 얘기는 재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차피 회사의 주주는 결국 주주인데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주인이 집에 들러가라니까 도둑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문 열 수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거든요. 아까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기업 문화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재벌 총수 위주의 지배 구조가 확립된 데도 없고 몇 년 전에 미스터 피자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재벌 총수 소유의 회사에 대해서 계열사에 대해서 몰아주기 하고 뭐 저가로 사주고 이런 경우도 저가로 팔아주고 이런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도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무슨 자료를 보니까는 주주 배당 성향도 호주가 56%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17.5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해외 투기 자본 때문에 우리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은 계속 참고 있어라 이 얘기로 들리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사실 막 하고 싶은 말이 최 변호사님 말씀 때가도 나오고 전 변호사님 질문에서도 나오고 그래갖고 지금 제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하기는 한데 일단 이 기업 집단 그러니까 그 지주 회사의 이 법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은 사실 그게 이제 공정거래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상법 얘기하다가 일로 넘어와갖고 좀 사회자는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1981년도예요. 예. 물론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때 이제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리고 이제 군부 쿠데타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혼란한 와중에 어느 정도는 국민들에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허울은 민주주의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만 편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강력한 제스처가 필요한 배경에서 공정거래법이 나왔던 거고 81년도에 그 다음에 최초의 공정거래법 개정 그리고 지주회사 제도가 금지된 공정거래법 개정이 87년도에 있었어요. 네. 그때도 보시면 물론 저도 그때도 여전히 어렸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 직후에 6.29 선언이 있었거든요. 대통령 직선제를 허용하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후 관계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독재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직선제를 하고 싶었겠어요. 하던 대로 하고 싶었겠지.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런 그 전에 공정거래법 개정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민주적으로 가고 재벌을 규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제스처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6.29 선언까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그래서 상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법이라는 게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기업의 효율성을 담보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오래된 체제인데 반해서 공정거래법류의 법은 나라마다도 굉장히 다르고 들어와 있는 형태도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정치적인 맥락을 빼고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라고 하는 게 뭐 금지나 마다 하는 얘기 없이 처음에 공정거래법이 도입이 됐다가 이게 문어발식 확장에 악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87년도에 금지가 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일본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지주회사를 금지를 하던 것을 해금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저런 논거들이 결합이 돼서 99년도에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주회사가 허용이 됐죠. 그리고 이제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이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법이 이제 그러니까 제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런 그 맥락과 결합을 해서 과정을 보시면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 같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이 기업 집단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주회사라는 게 뭐냐라는 것의 정의를 볼 때마다 공정거래법의 정의를 볼 때마다 엄청난 노력의 해독이 필요합니다. 수차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래서 어떤 경우에 지주회사라는 거냐라는 게 사실 제가 이해가 안 굉장히 돼요. 어렵거든요. 사실 그냥 실체적인 정의를 보면 지주회사는 주식의 보유를 위해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럼 주식의 보유라고 하는 부분은 비교적 명확한데 그럼 다른 회사를 지배한다라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나라마다 다른 거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 말씀을 하셨고, 미국에서는 이제 다중이 그렇게까지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들이 거의 자회사들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예요. 사업부고,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거 관련해갖고, 이제 전 직장에 있을 때 미국으로 출장을 간 적도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다 20%, 10% 가지고 지주회사 하고 있었거든요. 10%는 아니었겠네요. 법으로 정해진 지분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20%, 30%, 40% 가지고서도 지주회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100%씩이나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20% 가지고 지주회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지배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회사가 20%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모회사 이외에 다른 지분이 80%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80%를 어떻게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소송도 많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나 다른 이 path dependent한 그런 부분이 있는 내용들을 기업 문화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기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를 가지고도 지배한다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그래서 그걸 또 지분율을 높이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지주회사에 관련된 규제 얘기는 합니다만 공정거래법. 그럼 그거는 애초에 왜 그걸 지배라고 했는지도 의아하기 때문에 오케이 지분율 올리는 건 그렇다 쳐. 근데 이제 지주회사 얘기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또 같이 논쟁이 되는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사익 편취 규제 받는 회사의 범위는 지분율도 그러니까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용을 보고 보면 지배라고 하는 같은 개념에 대해서 되게 상충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익 편취의 그러니까 사익 편취에 이용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확대한다라는 얘기는 더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지배를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주회사는 지분을 더 많이 가져야 자회사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더 많은 지분을 가져야 지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굉장히 상충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도대체 지주회사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 법 제안, 그러니까 개정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해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그러니까 왜 이런 상충된 얘기를 하면서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오로지 가고자 하는 그림이 있고 그 그림에 맞춰서 조각을 갖다가 대는 거예요. 퍼즐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법이 정말 누덕누덕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오늘 논의할 이슈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같은 경우도 그 그림이 있어요. 가고자 하는 그림이 있고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애초에 왜 시작했고 지금 그래서 그리는 그림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럼 정말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게다가 금융그룹 이게 왜 이슈에서 빠졌냐면 물론 이제 쟁점이 많이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 많이 사라지는 법으로 지금 제정안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가려고 하는 그림이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공정거래 3법에 지금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지금 너무나 오래된 얘기라서 이렇게 진행되어 온 지 오래된 얘기라서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요번 참에 뭐라도 그냥 해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약간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런 들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그리는 그림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는지 이게 너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안하신 분들은 그 그림이 분명 명확하게 공유가 되고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있는지에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궁금한 게 뭐냐면 찬성하는 논거에서 보면 미국도 봐라 유럽도 봐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다르죠. 네, 그럼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미국은 주마다 달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 재벌같이 이렇게 부패한 재벌 구조가 어디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교수님이나 변호사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지주회사라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른 회사의 내가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그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랑 미국은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 지분율을 소유하고 우리나라는 20%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20%만도 가능한데 이게 다중대표 소송을 같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 한다고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정리가 저는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20%를 가지고도 지배한다라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법을 만들 당시는. 왜냐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재벌들을 지주회사를 쉽게 이행을 시켜주려고 하면 미국처럼 뭐 50% 이상을 가지고 사실상은 100%를 가지고 있지만 50% 이상을 가져야지 지주회사로 법적으로 인정 그것도 주마다 다르지만 만약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있지만 또 하나는 사실은 미국은 전략적으로 100%가 되면 사실은 그 모회사만 상장이 되고 자회사는 상장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분 분산 요건이 안 되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다중대표 소송이 들어와도 이해상충이 없어요. 없죠. 전혀 없죠. 이해상충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이해상충이 발생합니다. 엄청...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법을 완전 모자란 게 100%에만 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다중대표 소송 도입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상법의 대표 소송 부분에 주석서 집필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계속 이거는 뭐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완전 모자 관계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까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주주 보호에 저도 반대를 하진 않는데 모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회사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회사 주주는 자기가 자기 집 일은 자기가 하면 되는데 남의 집에서 와가지고 만약에 우리 사회자님 집에 뭐 왜 집기가 이렇게 놓였냐, 왜 소파를 빨간색을 사지 왜 파란색을 샀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왜 100%냐?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출발은 미국도 안 그랬는데 세법적인 문제도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뭐 이것도 사실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긴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만 특이한 구조다? 저는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가족 중심으로 출발했던 나라들은 많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고요.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미국은 그러면
파운더들을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나 보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헬리포드 다 알잖아요. 네, 자동차 대량 생산은 포드 그룹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포드는 사실은 포드 파운데이션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다만 파운데이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통 그 중에 그 창업자 중에 한 명 정도가 보드에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거기 의사결정을 많이 관여하고 있고요. 그럼 사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창업자들 안에 빠져 있냐?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뭐랄까 우리 미 교수님 말씀에 제가 좀 부연을 하자면 한국은 매우 썩었고 매우 독특하고 이런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 오히려 저는 그걸 좀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 아까 지금 미스터 피자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그룹이 좀 나눠야 됩니다. 이미 충분히 사실은 내부 컴플라이언스는 프로프리딩이 된 소위 말하는 아까 재벌이라고 부르셨던 그 대규모 기업 집단하고 오히려 중견기업 그 다음에 저기 중소기업들을 나눠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중견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재벌 이상으로 그 계열회사 수가 많은 곳들도 있어요. 조그맣게 나눠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주주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쪼개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두 가지거든요. 커졌을 때 발생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게 맞냐는 게 다 안 크고 싶어 하는, 다 어른이 안 되고 싶어 하는 피터팬을 만들어내는 게 맞냐. 똑같이. 두 번째는 그렇게 쪼개놓고 만약에 하다 보니까 내부 거래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통계적으로는 중소 중견기업이 높아요. 훨씬 높죠. 높아요. 숫자가 보여주니까 숫자는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숫자 훨씬 높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이랑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중소 중견기업을 열심히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렇다면.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이제 저도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지금 이제 막 지주회사, 기업 집단 이런 얘기들이 다 섞여서 들어가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위에서 이거를 이제 숫자를 통계를 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시면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 지주회사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거기에 막 세제상 인센티브에 막 이런 걸 줬단 말이에요. 하라는 식으로 부추기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지분율도 지금 지분율을 보유하고서도 지주회사를 인정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처음에 이제 뭐 2005년도에 통계 시작할 때 보면은 기업 지주회사로 인정되는 회사가 딱 3개 정도 있었어요. 그랬던 것이 지금 2017년에 피크를 치는 게 2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도 생각하시기에 도대체 지주회사가 우리나라에 200개가 넘었어? 도대체 어느 회사가? 알고 있는 회사가 솔직히 얘기하면 LG 정도인데. SK, LG 정도. 어디 그렇게 많았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제상의 이점도 있지만 적은 지분으로도 지주회사로 인정이 받을 수 있고 그 중간에 그 공격 포인트가 됐던 그 인적 분할의 매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회사가 자사주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면서 소각을 하면서 대주주의 지분율을 확 늘려줄 수 있는 그 인적 분할의 매직이라는 거를 써서 중견기업 이하들이 지주회사로 엄청나게 많이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지분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직접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이 확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양을 예쁘게 갖춰놓으면 뭐 상속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0개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걸 보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뭐 무슨 인적 분할은 그런 식으로 인정을 못하게 한다는 둥, 뭐 이제 이런 식의 규제 개정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고 2, 3년 사이에 꺾여서요. 지금 2019년도 집계는 173개 정도로 지주회사의 개수가 그 몇 년 사이에 20개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경제가 돌아가는,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라고 하는 건 정말 이점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유리한 구조를 짤까 움직이시는 거고, 그 와중에 법을 이용할 수 있으면 법을 이용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정말 기업 프렌들리한 지주회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선 이제 와서는 어머 이거 아니었나 봐 이러면서 이 자회사 가질 때 이제 지분 더 많이 가져야지 인정해 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도대체 규제의 일관성이라는 건 뭐고 애초에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아이디어는 있었던 건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차이, 그 지주회사의 개념 차이, 그 다음에 지분 구조, 그 다음에 그 제가 주주 보호를 강조하지만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회사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이해 상충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두 개 다 상장이 됐을 때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남소 가능성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주주 보호가 우선이 돼야 된다든지 재벌 개혁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더 이상 논할 필요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미국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나라랑 훨씬 더 가깝거든요. 지분 구조가 복잡하고 이른바 그 피라미드 형태가 자주 나타나고 가족 그 경영의 입김이 세고 뭐 그 막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 보면은 다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 자동차 회사들 어, 다 가족 회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가족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도 사대주의라면 사대주의잖아요. 미국 사대, 그렇게 비판받는 미국 사대주의. 근데 사실 그분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할 때 그쪽 법을 갖다가 보는 게 유리한 거죠.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국 법을 갖다가 하는 게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는 아니다라고 하면 뭔가 되게 후진적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유럽만 봐도 굉장히 오래되고 물론 미국한테 경제적으로 밀려서 EU도 만들고 되게 노력하기는 했지만 보면은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그닥 다를 게 없거든요. 물론 뭐 이런 이상한 행태를 보인다라고 하는 게 그럼 유럽에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데 정경유착 같은 거 뭐 이태리 같은 데서도 가끔 스페인 같은 데서도 사건 터지고 하는 거 보면은 아유 저 나라나 우리나라나 막 약간 그런 생각들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옹호하는 게 결코 아니고요. 뭐하러 옹호를 하겠어요. 옹호하는 게 결코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모습이 참 거기서 거기고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만 후진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굳이 비하해서 생각할 거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근데 시중에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게 뭐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봤던 주요 일간지 중에 실린 칼럼인데요. 공정경제 3법을 이제는 찬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2011년에 우리나라와 기업 지배구조가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올림푸스 사건이라고 거기에 네. 있었어요. 분식회. 이후에 그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면서 그 다중대표 소송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 일본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구조가 투명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걸 그대로 가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설위원이.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아 재벌은 나쁜 것이고 타파해야 된다고 하니까 공정한 법 통과시켜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여론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드네요. 말씀처럼 문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과학의 시대를 살아야 되거든요. 미신의 시대를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숫자를 보고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어떻게 낼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2020년 올해 지금 예상되는 R&D 총 숫자는 뭘 보여주냐면 국가 R&D하고 비슷해요. 예, 국가 R&D하고 금액이 비슷한 정도로 R&D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애플하고 유일하게 붙을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럼 그 숫자가 퍼포먼스가 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엉망인데 퍼포먼스가 날 수 있냐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미국이 거꾸로 지금 제조업이 왜 나쁘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냐? 저희가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금융업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관계적 비즈니스예요. 우리는 아주 지금 뉴커머니까 말하자면 가난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장한 거라서 금융에 안 끼워줘요. 그건 부잣집 애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사실은 뭘 해야 되냐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제조업에서의 의사결정들 같은 것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 있다는 게 하나 이제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또 미신이라고 말씀드린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느 편을 든다는 생각을 가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맞느냐가, 내지는 뭐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가 저는 관심사예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일본은 사실은, 일본도 우리처럼 비슷한 면이 있죠. 왜냐면, 그건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로 해서. 근데 일본도 오야코 상장이라고 해서, 오야코가 친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모에사라는 말 대 친해사라는 말을 쓰고요. 자회사라는 말을 쓰는 친자 관계라고 하는데, 일본은 아마 부모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가 봐요. 우리는 엄마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오야코 상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상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일본도 그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따라갔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게 항상 그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게, 돈이 필요한데 둘 다 상장을 하면 돈이 더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성장을 안 하는 나라에서 돈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돈 더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내가 돈 가지고 있어봐야 오히려 IRR이나, 그러니까 NPV가 뭐 나오지도 않는 걸 갖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걔 이자만 내죠, 빌려놓으면. 물론 자본은 더 들어와 봐야 이거는 어차피 이자 내는 돈은 아니지만, 남의 돈이 필요 없는데 갖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남의 돈이 필요 없는데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소수주주가 날 간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회사들이 왜 100%냐면은, 쉽게 말하면 걔네들은 돈도 필요 없고 별로 성장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모초돼가지고 시장 자체가, 두 번째는 간섭이 싫은 거예요. 간섭 싫죠. 그러니까 간섭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거든요. 일본은 근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법무성하고 계단nen하고 만약 그런 만약에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다면 보고서를 다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 보고서가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뭐 어디서 신문 기사 보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 기사 보고 제대로 이거를 실제 원문을 보고 무슨 이야기 썼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면 바로 자기들은 그런 대표적으로 제가 뭐 논거가 10몇 가지가 돼요. 왜 100% 완전 모자 관계에만 그게 돼야 되는지.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이에요. 여기서 일본은 친자 관계에서 둘 다 상장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은 자기가 쓸게 하는 게 맞다. 그 원칙을 관철시켜야 된다. 그런데 100% 모자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얘가 집을 안 쓴다. 청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하고 100%가 붙어 있는데 얘가 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잘못해도 말 안 하죠. 근데 말할 사람은 오로지 여기는 아무 자회사에는 소수주주라는 게 없으니까, 아무도 간섭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 집에 붙어 있는 이 주주가 그냥 왜 나한테 100% 모자 관계로 연결 재무제표를 다 들어오는데 왜 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라고 말할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소수의 지분 가지고 지배를 했을 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100% 모자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해야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고는 미국식 제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왜 미국식 제도가 어떤 장점은 있습니다. 저는 뭐 전혀 비판하는 건 아닌데, 미국식 제도 들어오면 미국 돈이 들어오기 좋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저도 뭐 이렇게 미국 변호사들이나 해외 변호사들하고도 일을 같이 하기도 하지만, 우리 뭐 교수님도 미국에서 공부하셔서 아시죠? 미국 사람 특징이 자기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미국 제도하고 맞아야 나는 맞는 제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춰주면 돈 들어오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일본 사람도 그걸 몰랐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시스템이 미국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해만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이시지만 아무거나 만든다고 법이 되는 게 아니고, 말이 돼야 법이 돼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게 법이 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특히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결국은 이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주들 간 이해상충이 날 수 있는 것을 지금의 다중대표 소속에 대한 개정안에는 담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왜 자꾸 100% 자회사만 얘기를 하느냐.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별로 있지도 않은데 라는 걸로 이건 그러면 현실적으로 하지 말자는 소리냐. 딴지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말이 기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손이 이재용 가업승계니 그런 말을 하는 게 사실 사과 속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껍질 좀 핥아보고 이런 맛이다 그냥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남소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소송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일 수는 있어요. 네, 20년 동안 한 200건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사실 그런 거는 저는 평균으로 접근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은 사안을 평균으로 접근하는 건 왜 우리가 평균을 쓰냐면 그게 대표값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대표성을 가지려면 사실은 이벤트가 자주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20년 동안 200건 발생했으면 그거는 아무리 평균을 쓴다고 해도 대표적인 값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뭐 남소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에도 저는 좀 거부감이 있지만 이게 그러면은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20년에 200건의 확률로 나한테 다가오느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닥치면 그건 100%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그 일이 만약에라도 닥치면 내가 입을 수 있는 손해, 피해를 생각을 해보면 단 0.1%의 가능성이라도 사실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럼 그 걱정을 우리가 막아줘야 되느냐, 우리가 그 걱정까지 케어해줘야 되느냐, 기업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 리스크는 당연히 노출되는 거고 니들이 잘하면 소송을 왜 당하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도 왜 살다 보면은 이상한 교통사고에도 휘말려서 이상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나는 분명히 똑바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상한 상대방이 우리 생각에, 그죠? 나도 이상했을 수 있지만 어떤 상대방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법을 만들 때 그러한 이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최대한 막아주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다시 강조를 하지만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주들 간 이해상충이 날 수 있다. 결국 주주권 강화가 이 대전제인데 그럼 자회사의 주주권은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신문만 보시고 이 법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이렇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한층 심도 있는 지식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인데